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리팩토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물론 개발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개발한 후에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리팩토링. 이 IT 기업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어떤 불만사항,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다 보니까 QA 부서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다루는 아니면 테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들도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지만 이런 실제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다양한 툴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테스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 이 테스트 레벨의 유형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에 대한 개념과 주요 리팩토링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스팅의 개념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안정성이 사용자나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이나 검증하기 위해 테스팅을 통해서 사전의 결함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로는 이런 결함의 존재성,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무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또 테스트를 하는데도 테스팅 케이스에 없는 것들은 좀 완벽하게 결함을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결한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같은 얘기인데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합니다.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스팅을 꼭 이 프로그램이 다 개발된 뒤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테스팅한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 객체 단위 혹은 어떤 서브 프로세스 단위로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들 혹은 작은 단위의 어떤 함수들도 테스팅하면서 개발 중에 결함을 미리 확인하고 개발 기간 중에 결함을 보완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인 비용, 그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의 진행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용 감소가 되고요. 다음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라 해서 사실 이 살충제를 계속해서 똑같은 벌레들한테 계속 똑같은 이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살충제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긴 용어인데 테스트 활동 역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자체를 바꾸지 않고 계속 동일한 테스트를 한다면 새로운 버그는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테스팅이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꼭 이 테스팅하면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하는 자원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존되어서
테스팅할 방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부재의 궤변, 개발 시스템이 사용자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쓸모가 없다면 사실 이미 쓸모가 없는데 결함을 찾고 수정하는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테스팅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조금 더 상세히 테스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팅 프로세스는 테스팅은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조정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프로세스와 해당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 계획과 통제, 그리고 이 계획과 통제에 맞추어서 분석과 설계, 그리고 구현과 실행. 그렇게 이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완료 조건의 평가와 리포팅, 테스트 실행 결과를 가지고 완료 조건이 됐나, 아니면 이 테스트에 대해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어떤 형태의 추가적인 어떤 결함 처리가 필요한지, 그래서 최종 테스트 마감 활동으로서 최종 산출물을 이, 또 재개발한 개발 측이 주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테스트를 설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테스트 설계 단계입니다. 테스트 설계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내고 이 수행하여 테스트 대상이 어느 수준까지 세팅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설계를 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테스트를 할 조직, 그리고 테스팅과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 시간적 제약, 테스트 참여 인원 등 이런 정황, 컨텍스트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조직 자체가 아주 인력이 많아서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직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테스트를 아주 핵심 요소,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이 고려되었던 결함, 아니면 실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테스팅과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 개발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고 지금 이제 개발이 시작했을 때는 아주 간단한 기능들만 테스트해야 될 텐데요. 그런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 시간적 제약, 참여 인원 등을 가지고 테스트 설계하게 되고요. 이 테스트 분석 과정에서 이 테스트 조건을 식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이시스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도출된 테스트 조건을 기반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테스트 케이스라는 단어는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 뭐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에 어떤 페이지, 뭐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 과학이나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에는 입력값의 묶음, 뭐 실행 시 사전 조건, 수행 절차, 기대 효과, 실행 후 조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특정 테스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항목으로는 테스트 케이스의 ID, 번호나 식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의 이름, 실제 이게 어떤 테스트 케이스인지 간단하게 이름, 그리고 사전 조건,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 구동 환경, 뭐 운영 체제나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들, 이미 이런 데이터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테스트의 수행 절차, 총 7단계로 있는 수행 절차, 그리고 기대 결과, 실제로 테스트의 의도대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리고 추적성,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된 기법, 어떤 형태로 이 테스트를 추적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도. 시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테스트 대상을 우선 이 중요도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 먼저 수행을 해줘야겠죠. 비고는 비고란으로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 주석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설계 기법들, 이런 게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기 좋은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테스트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명세 기반, 이 기능의 명세에 따라서 기능별로 이렇게 구현을 할 거냐? 아니면 구조 기반, 이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야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이 구조 기반의 각 뭐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이 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웹서버는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통신을 주로 한다.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 그런 구조 기반. 그리고 이 경험 기반 기법은 말 그대로 경험. 유사한 프로젝트를 과거에 수행을 했는데 해당 유사 프로젝트에서 예전에도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테스트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테스팅 유형 단위의 분석입니다. 이 여러 가지 레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테스트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한 내용은 인수 때, 기능에서 분석되는 시스템 테스트, 테스트 설계 당시에는 통합 테스트, 테스트 구현을 통해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이 단위 테스트가 합쳐져서 통합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가 최종 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한 요구자, 사용자한테 인수 테스트를 해서 최종 이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개발 단계와 대응돼서 개발 단계 하나랑 테스트 단계 하나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이 전략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 요구사항을 준 사용자가 될 것이고요. 시스템 테스트에는 실제 테스트 조직, 그리고 통합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는 아직까지 이 모듈 수준, 이 소프트웨어 수준에서는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각 기능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개발 조직, 그리고 테스트 조직이 같이 수행을 하고, 이 바로바로 뭐 단위 테스트에서는 개발 조직이 바로 디버깅해서 뭐 로지컬 에러가 있다면 뭐 로지컬 에러들을 수정하는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가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그다음 실제 이 환경과 유사한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테스팅 기법입니다. 이렇게 앞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테스팅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이트 박스 테스팅입니다. 구조적 또는 코드 기반 테스트를 하고요. 단위 테스팅에서 주로 사용되고 테스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내에서 결함을 잡고 해당 기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제어 흐름, 조건 결정 커버리지 테스팅, 최소 비교 테스팅 등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팅 시에도 구조조작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요. 루프 테스트에서는 프로그램의 루프 구조에 제한해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코드만 있으면 코드 자체의 어떤 논리적인 오류들을 아니면 어떤 무한 반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코드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기능 혹은 명세 기반의 테스트,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냥 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코드에 집중하지 않고 블랙박스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외부에서 얘한테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수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요구서 명세서에 있는 대로 이런 입력을 넣으면 이런 출력이 나오네. 그런 것들을 요구사항 명세에서 분명히 이 입력에 대한 예시를 만들었을 거니까요. 그 예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그 예시들이 원래 이 주어진 예시 대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현하는 측면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팅이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사용자가 예상했던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명확한 이 데이터 입력 값이 있고 명확한 출력 값이 있는 뭐 그런 테스트 방법입니다. 다음은 리팩토링입니다. 저렇게 테스트를 잘 수행해서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면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만든 소프트웨어를 뭐 새로운 버전 아니면 다음 버전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추가 기능을 구현한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또 새로 개발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리팩토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보는 프로그램 동작은 변경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인데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만 개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외관은 그대로인데 뭐 내부에 뭐 어떤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고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자동차를 고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 전체 이 소프트웨어가 개선되게끔 그렇게 일종의 뭐 튜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 기존의 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구조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뭐 완전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만 리팩토링 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을 하는 방법은 처음 코드 작성할 때는 그냥 작성하고 두 번째 역시 그냥 중복 세 번째 이 비슷한 작업을 할 때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 규칙에서 보듯이 리팩토링은 진행 시점의 결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팩토링은 코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시간이 비효율적일 때 추가가 쉽지 않은 디자인의 변경, 버그 수정, 코드 검토할 때 주로 수행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디버깅을 한다든지 입력값에 따라서 변화값이 잘 안 나오네. 아주 간단한 테스트 중에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바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포맷을 변경하거나 그런 인스턴스하게 발생하는 테스트와 수정, 테스트와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수행 절차로는 이런 조직, 그리고 수행의 통제 방법, 그리고 수행의 기법. 결국 리팩토링도 하고 나면 코드에 어떤 수정 변경이 발생하니까 그 기능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이 전체 리팩토링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정리하는 문서와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이런 소규모 변경 후에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 작동할 경우에 다음 리팩토링 단계로 전진하고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리팩토링 한 것을 언두해서 리팩토링에 문제가 있다면 언두해서 시스템이 원래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도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드 수정하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냥 컨트롤 Z 눌러서 언두 해서 원래 상태를 돌린 다음에 원래 상태에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리팩토링이고요. 그 다음은 이 코드 스멜인데요. 코드 스멜의 개념은 코드를 읽기 어렵거나 중복된 로직을 가진 프로그램처럼 개발자가 이해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어려워서 리팩토링의 대상이 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스멜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정이 어려운 부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코드를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리팩토링, 뭐 요새는 사실 뭐 이런 코드 스멜 같은 경우는 뭐 GPT가 잘 하죠. 챗 GPT 자체가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언어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프로그램 언어에서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죠. 중복된 코드, 긴 메소드, 방대한 클래스.
잘 만들어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잘 만들어진 코드들과 비교해서 언어 모델상 이 다음에 이런 문법이 나오는 게 이 일반적인데 어색한 문법들을 찾아서 수정해주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뭐 오류를 찾는 것은 뭐 쉽지 않겠지만 코드 스멜처럼 어, 이 코드의 어떤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코드가 좀 복잡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코드 스멜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팩토링의 기법들에 대해서 크게 기법 단위로 살펴보게 되면 메소드 정리, 메소드들이 정확히 기능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메소드를 만들어 쓰게 되면 메소드들이 좀 그룹화되어 있지 않고 그룹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객체 지향에서도 잘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메소드 정리라는 리팩토링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객체 간 기능 이동.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메소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메소드들이 어, 정확한 객체에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객체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 보낼지, 어떤 나의 서브 클래스에 보낼지, 아니면 나의 인터페이스로 뽑아낼지, 메소드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이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름은, 어, 이름 자체가 잘 장명되지 못해서 클래스의 이름 혹은 변수의 이름들이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름을 새로 정리해 주는 것도 리팩토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축축성의 일반화. 이 클래스들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이 메소드들이랑 그리고 슈퍼클래스, 서브클래스 상속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일반화시켜서 이 메소드들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클래스들을 부모 자식 클래스들을 합쳐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중복은 반대로 이 어떤 변수나 어떤 클래스가 슈퍼 서브 아니면 메소드 내부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 이렇게 중복되어서 클래스 똑같은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 아니면 똑같은 이 기능을 하는 메소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중복을 이용해서 중복되는 기능들을 묶어내서 리팩토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서 계속 배우는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뒤에 유지 보수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체를 어떻게 잘 개발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뭐 형상 관리는 최근에는 뭐 다른 수업이나 이런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GitHub나 SVN 이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도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형상 관리는 기업의 어쨌든 저작물, 기업의 어쨌든 자산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지 그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 형상 관리 자체의 기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형상 관리라는 것은 SCM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은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변경 사항들을 관리하고 필요로 할 때 소프트웨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그 변경을 통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되도록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개발자들이 같이 이 형상 관리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피드백을 주면서 소프트웨어 겸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컨피규레이션,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이제 설정 파일, 뭐 이렇게 설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컨피규레이션, 형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문서, 아니면 이제 주석,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반적인 산출물 전부 다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진 모든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형상 관리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무형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그대로 두면 만들어진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지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기능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를 통해서 각 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물들을 소프트웨어 개발과 동시에 같이 정리해두는 형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의 어려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컨트롤, 실제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개발의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적성 미흡,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과정에 대한 추적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마찬가지 컨트롤 어려움과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게 될 겁니다. SCM 쓰면 GitHub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각 폴더별로 막 코드도 올라오고 그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문서로 만들어서 진행률, 그 현재 여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뭐 테스트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추적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감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개발자들의 개발 진행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본인이 다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형상 관리 프로그램 이용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커밋을 몇 개 했네, 어떤 사람이 몇 개 했네. 실제로 뭐 그런 문제 좀도 얘기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커밋 개수로 판단하는 게 맞냐. 그런데 뭐 상위 관리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끊임없는 변경. 사용자의 요구사항 자체가 계속 변경되는데 그때마다 대응을 하고 그때마다 처리를 하다 보면 또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 못할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 수정 요청한 요대로 이미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 이미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나 이런 간단한 뭐 졸업 작품, 뭐 이런 간단한 개발을 할 때는 이 형상 관리까지 이런 기법까지 써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실제 이제 산업에서 여러분들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요새는 뭐 비대면 근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면 근무 중인 사람이랑 코드들 이렇게 리뷰하고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형상 관리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TV에도 나오는 게 그 인도 개발자들이 어차피 뭐 우리나라 와서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도에서 그냥 이런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형상 관리 도구만 사용해서 인도나 뭐 중국 개발자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와서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 이 형상 관리 툴만으로도 개발자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개발자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약한 편인데 결국 이 형상 관리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좀 관리자급만 한국 사람으로 뽑고 실제 이 로우 레벨의 개발자, 코더 레벨들은 외국인들로 뽑아서 이런 형상 관리하는 이런 도구만 잘 활용해도 그런 이 외국 개발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로도 잘 새로운 또 어떤 직업이 될 수 있죠. 뭐 이미 있는 직업이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컨셉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형상 관리의 개념도로는 우리 형상 만약에 이제 형상 관리 활동으로 형상의 식별부터 기록, 형상의 기록이 발생하면 리포지토리에 저장이 되고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걸 가지고 통합 케이스 그리고 라이브러리 관리 그리고 리포지토리 들어있는 거를 허용할 건지 그래서 허용이 되면 실제 실시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반영해서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새로운 버전 또 테스트하고 이런 단계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형상 관리의 구성 요소로는 기본 기준선,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서 어떤 각 항목들의 기술적인 통제 시점. 그러니까 그 기준선, 베이스 라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형상 관리를 한 겁니다. 그 기준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관리할 그게 있다. 그때부터 형상 관리 시트에 업로드해서 관리하자. 그리고 형상 항목, 떤 내용을 형상 관리 요소로 볼 것이냐. 그래서 항목이 있고요. 근데 형상 물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뭐, 그 기능이라면 그 기능에 해당하는 실제 기술 문서, 그리고 제품, 하드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모두 형상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형상 항목과 형상물을 합쳐서 실제 이 형상 관리할 때 사용하는 형상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통제 시점을 넘어선 형상 항목과 형상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형상 관리입니다. 형상 관리 활동으로는 이제 식별, 컨트롤, 감시,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걸 형상 관리할지 식별, 그 다음에 형상 컨트롤, 이제 베이스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지, 기준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컨트롤, 그리고 감사. 그래서 이 기준점, 베이스라인에 반영하고 나면, 베이스라인의 무결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형상 기록. 거기에서 무결성이 통과됐다면, 실제 이 속대 형상 관리, 실제 배포를 한다든지, 뭐,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자한테 보여줘서, 이 지금 기능이 여기까지 구현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까지 작성하게 되고요. 형상관리 효과로는 이제 상위 관리자, 운영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가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될 겁니다. 사용자들마다 함수 하나씩 주고 함수 하나씩 언제 구현해 나가는지 구현이 되고 나면 하나씩 이미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 입력 것들을 넣어보고 그러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각 기능들을 합쳐서 베이스라인을 새로운 베이스라인 만들고 배포하고 그 베이스라인 가지고 테스팅 부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 막 형상 관리 올리면 한번 쭉 정리해서 새로운 베이스라인 만들어서 테스트 돌리고 이런 관리자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것이고요. 개발자 측면도 좋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려면은 뭐 여러분들 뭐 보고서나 뭐 이런 거 작성할 때 보면 뭐 1 버전 1, 버전 2, 뭐 오늘 날짜 써가지고 그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죠? 뭐 일반 문서는 뭐 그렇게밖에 관리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형상 관리 도구랑 같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그런 개발 툴에 연결시켜서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변경한 것을 뭐 취소하고 이런 걸 하는데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거 품질 보증에서도 베이스라인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개발자도 이제 여기까지는 기능 검증이 통과됐구나 문제 없구나 하고 하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 활동을 할 때의 고려사항으로는 운영 조직 구성, 그리고 관리 전문 도구, 그래서 도구가 좀 중요하죠. 도구를 잘 선택하고 다양한 개발자, 관리자들이 그 도구를 활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요. 지속적인 관리와 관리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당연히 생길 겁니다. 보통의 이제 개발자들이 항상 관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개발자랑 내 소스 코드를 막 공유해야 되고 하니까 적절히 그래서 잘 수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평상 관리 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변경 사항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합의 이 평상 관리 이 도구를 쓰고 있는 모든 개발자들 관리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합의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베이스 라인들은 어, 실제 이 운영 운영 중인 이 시스템에 반영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잘 확인하시고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코드는 실제로 이 돌아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조금 잘 영상 관리에서 베이스라인 통과했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영상 관리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툴들도 있습니다. 뭐 SVN이나 뭐 Git에서도 새로 나온 Git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건 탑싯은 어떤 그 특정 이 교재가 작성된 시점의 기술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VSM, SCM, 뭐 SVN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탑실에서 얘기하는 형상 관리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단위로 형상 관리를 하는 RCS, SCCS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 작은 서버를 구성해서 쓸 때는 서브 버전 같은 SVN, CVS, 퍼포스, 클리어 케이스, TFS와 같은 중앙 저장소 기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 하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내가 작성하는 코드를 전부 다 저장하자라고 할 때 이런 형상 관리 도구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분산 저장소로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지 Git이죠, Git. 그래서 온라인에서 분산 저장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 폴더, 어떤 저장 구조에 공유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분산 저장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분류 정도는 클라이언트 서버는 SVN, 분산 저장소는 Git 이렇게 정도는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브 버전. 서브 버전은 오픈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명령형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명령어를 따서 SVN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한이 있던 CVS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콜랩넷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아파치 프로젝트 한 번씩 보시죠, 그죠? 어, 아파치 프로젝트가 뭐 톰캣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서버 버전도 그 프로젝트 중에 일부로서 어, 서버에 이 내가 사용할 이 중앙 집중형 저장소를 두고 클라이언트들이 체크아웃해서 각각이 어떻게 보면 구독하듯이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붙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Git이죠. Git. 분산형 저장소. 요새도 Git이라 하네요. 뭐 Git, 뭐 여러 발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산형 저장소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스냅샷을 직접 다운받지 않고 저장소 단위로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클라이언트의 카피본도 반대로 서버를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의 저장소 자체가 하나의 중앙 서버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서버, 다수의 개발자 로컬 PC에 저장될 수 있고 각각이 리포지토리가 되어서 물론 이 각각의 코드가 같은 버전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브런치로 나누어서 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 소스 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누구는 이렇게 바꿔 쓰고 누구는 이렇게 바꿔 쓰고 이게 여러 버전으로 브런치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프로토타입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뭐 A라는 사람은 어디 고객사에 맞게 B라는 사람을 가져다가 또 어디 고객사에 맞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브런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 숙제 향상 관리 도구에 뭐팀 파운데이션 서버라고 해서 TFS라는 소스 코드 관리 서버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으로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MS SQL 이 기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공부하는 단계고 하다 보니까 기시나 일반 그 SVN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네, 10분 쉬고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두 번째 수업 시간 개발 영역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